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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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네 다 요즘. 요즘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을 간신히 모셔가지고 얘기를 힘들게 섭외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 내가 비토를 안 놨고. 자 어쨌든 오늘 집중 토크는 뭐 사실 이번 주에 제일 핫한 이슈는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가 될 거고, 뭐 이제 이게 나갈 때쯤이면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그 언론에 나오는 것과는 달리 실제는 어떤 것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는지 다 밝히진 않잖아요. 이미 정상회담의 그 연설문 최종 그거 이미 다 초안다 작성 끝난 거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에 어떤 게 올라왔는지 다 나오진 않겠지만 그걸 좀 짚어볼 건 짚어보고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도 좀 따져봐야 되는 이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케어가 미국 의회에서 부결된 게 그냥 단순한 부결된 거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트럼프 정책 약발이 떨어지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트럼플레이션이 종지부 찍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에 또 영향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이슈를 사실은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FOMC 의사록이 나와버렸잖아요. 네. 이 FOMC 의사록에 자산 축소 얘기가 지금 뭐 하여튼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그 내용상으로 보면 요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제일 첫 번째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누가 왜 뭐 전혀 없었잖아요 내용은. 근데 그 말 한마디, 그렇죠. 자산 축소에 관한 얘기 한마디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한마디, 그거 가지고 시장이 이제 반응을 했어요. 글로벌 시장이 다 반응을 해버려가지고 그 부분을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길게 할 얘기는 아닌데, 이게 시장에 이게 실제로 이게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지 않아도 조정받고 싶었는데 그래 한번 너 울어봐 하고 뺨을 때려준 것인지, 그게 좀 사실 궁금해서 뭐 간단하게만 좀 한마디 해주시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번 시작할게요. 그럴까요? 저는 실질적인 본격적인 영향은 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다음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선진국 증시들이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작은 트리거나 아니면 변화에도 좀 예민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반응들은 조금 한두 달 정도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 하반기에 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옐런 연준 의장 임기가 내년 2월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든 안 하든. 네. 일단은 금리 인상 다음 스텝으로 재투자 중단이라는 카드를 이미 예고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임기 내에 이런 스텝을 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주고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든 안 하든.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의 그 FET 이론에 따르면은 예상치 못했던 산업 변화라든지 인플레이션, 장단기 금리가 주식뿐만 아니라 경제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연준 같은 경우에 4조 5천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채권 보유 자산을 줄이기 시작하면은 완만하게 줄이더라도 시중 금리는 90bp 정도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세계의 그 흐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우에는 앞으로 미국의 채권 시장들 같은 경우는 큰 교란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식 시장도 지금 변동을 좀 초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이런 게 이제 연내 실시가 되고 내년도에 미국의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미국이 예상보다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는 좀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좀 열심히 이거 얘기를 하려고 준비했었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질문을 약간 트위스트를 해서 어쨌든 자산 축소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채권 시장에 금리 인상 효과가 나올 텐데, 그죠?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실제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솔직히 이 얘기는 저희들 뭐 외국계 투자자들이랑 얘기를 할 때 작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나왔죠. 네, 나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페드가 코멘트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얘기가 나온 것처럼 됐는데 그래서 뭐 긴축 발작이 또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금리 인상 스케줄이랑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스케줄 문제죠. 다른 문제고 또 이게 자산을 이제 매각을 한다고 해서 또 금리 인상하려고 했던 걸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은 해주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들 미국 이코노미스트가 보는 거는 정말 천천히 할 거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게 저희들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2017년 말부터 이게 시작을 하고 또 굉장히 천천히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뎌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 사이클은 그대로 가는데 내년 말까지 보면 2018년 말까지 보면은 한 2,400억 정도 줄이는 걸로. 그러니까 4.2조 달러에서 한 3조 9,200억 4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줄이는 걸로 저희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천천히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가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하고 유동성도 흡수하면 시중 금리의 상승을 더 빠르게 촉진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 있는 건데 그렇죠. 전혀 아니다. 그거 아니다. 예. 그게 만약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페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단하겠죠, 만약에.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김문희 의원은 좀 다른 질문을 또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냥 계속 해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 해보세요. 오늘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의사록이 발표했을 때 그 미국 금리는 전체로는 한 2bp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는 장기물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얼마나 올랐어요? 한 10년은 한 4-5bp 올랐는데요. 그래서 채권 시장 관계자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대차협부 축소를 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미국으로 자금을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아주 소폭의 조정을 보였고 금리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나라 오늘도 달러 환율이 좀 뛰었죠. 오르면서 이제 그 원화 채권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진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패러다임의 전조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패러다임 변화의 전조다. 어쨌든 우리 장기물의 금리가 큰 폭으로 뛰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왜냐하면 장대 금리 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미래의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시장 수급에 의해서만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펀더멘탈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대외 변수에 의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진다면은 그거를 무조건 호재로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으로 인한 리스크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시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집중 토크로 들어가서 보면 일단 먼저 트럼플레이션. 트럼플레이션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분의 의견이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도 조금씩 좀 다르신 것 같고 각국에 그 다음에 그런 경기 상황의 차이와 다음에 또 자산 축소의 문제, 그 페드의 자산 축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금융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들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시장을 먼저 뭐 짚어보거나 하는 것들보다는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먼저 그 차이를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그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얘기 먼저 하고 경기 상황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죠?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트럼플레이션이 일단 지금 끝난 거 아니냐는 거에 그 발화점이 트럼프 케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하고 관련돼서 먼저 한번 좀 돌아가면서 한 말씩 해보죠. 그거는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케어 자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슈도 아니고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 중에 그 무슨 그룹 있잖아요. 그 그룹이 이거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거는 사실 오바마 케어하고 차이가 뭐냐라는 게 제일 핵심이었잖아요. 뭐 트럼프 케어라고 해봐야 이름만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감세, 네. 다음에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1호 법안이 깨지다 보니까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된 건데 감세나 인프라 투자가 갈 것 같아요. 공화당에서 그 엔도스를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줄 것 같아요. 안 찍어줄 것 같아요. 어떻게들 보세요? 감세 돼요? 저는 이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플레이션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우선 트럼프가 작년 11월 달에 대선에서 이제 당선이 확정됐을 때 그 바로 전에가 그 미국의 expected inflation을 보면 이제 10년 금리 마이너스 팁스로 보면은 1.7%였어요. 근데 이제 대선 당선하고 이게 쭉 올라가면서 2.1%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도 지금 떨어졌는데 떨어졌던 게 지금 2%로 떨어진 거예요. 10bp가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당선 전에 이제 1.7%에 비하면 아직까지 시장에서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까지 굉장히 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트럼프 케어가 굉장히 큰 이슈라고 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케어가 자기를 지지해줬던 가난한 백인들한테 가장 안 좋은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백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야 될 보험료가 엄청나게 뛰는 걸 봤고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을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내 지역구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지해줄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어프로벌 레이팅이 지금 35%까지 떨어졌어요. 네. 지지율이. 네. 그러면 이게 2018년 내년에 다시 선거가 있는데 그러면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선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와중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 그러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인기 되는 퍼퓰리즘에 부합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세금 감면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이걸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공화당도 다음 선거 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 컨설팅 연구소가 차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정치 컨설팅에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여의도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들은 제가 그 실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네. 미국에 저희 아들이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미국에 생활을 해서 미국 친구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이들이 직장에 구하는 그 확률을 봤더니 거의 100% 취직이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바로 직장에 취직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고용 제일주의에 따른 미국 내 상산 투자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는 그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됐던 ADP 고용 그 통계를 보면 26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산직이라든지 건설지 쪽에 인력 확충이 땡겨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이 비중이 3.7까지 낮아졌습니다. 과거 가장 그 좋았을 때가 3.5였으니까 이 수준까지 가까이 근접을 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압력이 더 받게 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이야기처럼 현재 트럼프 케어가 그 실질적으로 처리는 됐지만 이제 앞으로 다른 그 인프라 정책이라든지 감세 정책, 고용 제일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 미국의 경기 회복은 눈으로 보일 정도로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트럼플레이션의 그 실적 플레이션으로 넘어갈 거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법안은 통과돼요, 근데? 여기 통과된다 그랬는데. 저도 통과는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지금까지 기대를 100을 했다면은 네. 100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공화당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하려는 모습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그리고 네. 자기 당선을 위해서는 트럼프와 맞서는, 그러니까 인기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 사람과 맞서면서 어느 정도의 자기의 표를 얻으려는 하는 모습들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기대가 100이었다면 이것들이 가시화되면 가시화될수록 통과는 되고 시행은 되겠지만 이 기대감이 80, 70으로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 저도 분명히 미국 경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없다 하더라도 미국은 순항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더 애드업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경계해야 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다는 거는 네. 사실 트럼플레이션은 네. 트럼프 정책에 의한 실적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트럼프 정책이 앞으로 올 게 이런 게 올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기대를 해서 인플레이션이 먼저 반영돼 버리는 네. 거를 얘기하는 건데,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모든 네. 게. 그러니까 자원 가격이나 자산 가격이나 다 거품이 껴버린 건데, 그래서 근데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된다는 거는 어쨌든 트럼플레이션 자체는 끝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 트럼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기대감 자체는 약해질 수 있겠지만 네. 그 펀더멘탈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흐름하고 펀더멘탈은 좀 별대로 치고 치면은 저는 트럼플레이션은 이제는 종료됐다. 약발은 다 끝났다. 네. 네, 할 말 있어요? 보태세요. 저는 아직 뭐 트럼플레이션 끝나지 않았다고 기대감이 아직 있다. 예. 정책 기대감이. 예, 우선 정책 견도 있고 또 오늘 그 새벽에 나왔던 그 연준의 정책 대차협회 축소랑도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이제 연준이 만약 대차협회 축소나 뭐 금리 인상 서서히 나서면은 이게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 플로우가 미국 쪽으로 좀 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그러니까 자금 플로우도 그 트럼플레이션 좀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베이스 이펙트가 끝나가면 뭐 좀 또 다른 형태의 뭐든지 해서 물가 상승이 계속 지속될 건지 아닌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경기 여건이 그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없으면 인플레이션이 끌고 가는 경기 그 진작 효과, 그걸 아직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고, 어떻게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미국을 빼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그나마 수요 네. 모멘텀이 좀 남아 있고 살아나고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럽, 중국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그게 뒷받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저는 네. 헤드라인 물가지표와 코어 물가지표를 같이 보면요, 네. 코어 물가지표는 지금 확연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전저점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는 CPI가 쇼크를 기록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최종 소비재 물가지표는 작년 12월을 고점으로 계속 둔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원자재 가격, 중간재 가격이 오른 데 따른 물가, 보여지는 물가는 좋지만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그러니까 코스트 푸시에서 이제 디맨드 풀로 가야 되는 그런 중간 단계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좀 더 그런 걸 확인하려는 심리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유가가 꺾이면서, 그러니까 유가 모멘텀이 아마 2월을 정점으로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3월, 4월, 5월 달에까지 굉장히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약화시키는,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더 좋아질 거야다라는 기대감을 조금은 후퇴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기존의 그 베이스 이펙트에 의해서 온 인플레이션이었다면 네. 이게 이제 1년이 돼서 끝나야 될 상태가 됐으니 이제는 그만큼 해주고, 코스트 쪽에서 그만큼 해줬으면 수요 쪽에서 좀 끌고 가줄 때가, 넘겨받을 때가 됐는데 수요가 아직 넘겨받을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그건 이제 경기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경민 연구원은 지금 미국 경기는 좋겠지만 네.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까지 좋은 것 같지는 네, 않다. 맞습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그럼 경기를 넘어가면서 얘기를 해보죠. 네,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미국은 동의를 하는 거죠. 예, 미국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요.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가계 순자산이 5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할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계 그 부채들도 사상 최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만큼은 또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중국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서 가계들 같은 경우에도 순자산이 크게 늘어나고요. 일본도 순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 자금들이 현재 레버리지 거래를 통한 여러 가지 상품 쪽에서 운용이 되고 있고요. 수요도 의외로 강합니다. 지금 현재 그 중국에서 가장 크게 재고가 줄고 그래서 생산을 늘리는 산업들 보면은 컴퓨터 라든지 통신기기, 전기기기 쪽의 수요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기기기 부품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 석유화학 수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관련된 그 수요가 두 자릿수로 늘어나면서 그 5달 연속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시차상의 문제일 뿐이지 어느 나라든지 생산이 증가하면 가계 소비도 증가하고 주가도 좀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 국면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 중국이 지금 이제 뭐 가전 이렇게 전자 관련 이런 것들 부품 이런 거 관련 말고 중국 자체 경기도 본격적으로 좋아져요? 네, 지금 의외로 중국과 내수. 관련해서 내수 시장이 좋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중국의 그 소비 수요 중에서 20%를 차지하는 자동차만 하더라도 그 구매세가 5에서 7.5%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8%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네. 이게 마이너스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기업들이 재고를 엄청나게 줄여왔는데 재고가 지난 10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쌓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네. 그만큼 기업들이 볼 때 체감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현재 중국 안에 그림자 금융을 통한 이재 상품 쪽에서도 돈들이 수요들이 있으면서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5에서 6%까지 급등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금리가 국채 기준으로 해서 3에서 4%인데 이렇게 그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질 정도로 경기가 좀 좋아지는 신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저거는 어떻게 돼요? 뭐 그러니까 그 경제특구 선천 같은 데 또 만든다며요.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개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네, 중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공급 과잉됐던 철강이라든지 석탄 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인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는 중국의 40여 개 산업 그리고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네. 근데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억눌러 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철강 생산이라든지 고용 문제, 특히 가을철 당대를 앞두고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도시 개발을 이제 서둘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도 국가급으로 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선전이라든지 상하이 푸둥과 같은 이런 경제 국가급 특구를 만드는데요. 초기에는 200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작은 규모지만 앞으로 20년 뒤에는 2천만 평방미터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안에는 우리나라 판교처럼 새로운 AI,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이런 그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그 인구들만 보더라도 베이징 현재 2,200만 명 그리고 탄진과 그 베이징 그 허베이성을 중심으로 한 1억 명 중에서 상당 부분이 신도시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입된다.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당장 철강이라든지 봉용강류 그리고 석유화학, 시멘트 같은 수요들이 일어나면서 중국 경제는 좋은데 여기에 플러스 중국은 각 도시마다 신용 도시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5개 도시의 거점을 둔 1대1로 사업들이 올해부터 전개되는데요. 1대1로가 예. 시작이 된다? 예, 그래서 1대1로와 관련된 각 도시마다 최소 1조 유엔, 많게는 1조 5천 유엔을 쓰다 보니까 초기에는 철강 수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몰려오는 그 미세먼지의 농도들이 계속 짙어지는 이유도 허베이성을 중심으로 한 석탄, 철강이 오히려 지금 공급 과잉 문제가 아니라 공급 부족 사태에 빠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보충 질문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중국은 철광석이 부족해서 난리 될 텐데 지금 3월 말 기준 뭐 이제 4월 초 기준은 모르겠지만 3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야적장의 철광석 그 재고가 벌써 몇 주째 계속 끊임없이 늘어서 철광석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끝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건? 근데 철광석과 관련된 그 재고가 갑자기 늘어나고 수요가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작년 12월, 올 3월 달에 했는데요. 네.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시중 실세 금리들을 빠르게 인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거래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네. 올해 중국은 경제 안정을 위해서 금융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 때문에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은행단이라든지 투자가들이 이거를 담보로 해서 레버리지 거래를 일으켜서 또 다시 그 물건들을 가져다가 야적장에 쌓아놓는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것들을 중국 정부가 실세에 들어갔다는 거죠. 재고담보부 예. 대출. 예,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중국에서 철강이 어느 정도 수요가 일어나고 재고가 또 부족해지면 다시 이 부분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중국에선 당대가 있는 해는 어떤 해든지 간에 경기를 좀 끌어올리려는 그런 그 모습이 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와 내년도는 중국 경제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야적장에 철광석 쌓이고 있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된다. 확실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중국을 한 20년간 봐왔는데요. 네. 이런 현상들이 보통 당대를 앞두고서 계절적으로 항상 있어 왔지만 중국의 그 철강과 관련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요. 중국에서는 석탄과 관련돼서 대형 탄광들 같은 경우에는 축소 목표를 취소하고 생산을 독려할 정도로 철강과 관련된 경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그러니까 그 제철 산업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걸로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수요는 중요한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거잖아요. 예, 뭐 리커창 지수로 보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일단 우리 이경민 연구원하고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만 좋다, 여기는 중국도 좋다. 그러면 여기 미국만 좋기 때문에 트럼플레이션이 실적 물가로 연결되는 게 조금은 좀 기대만큼은 안 될 수가 있다는데 여기는 중국이 무지하게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 실적 물가로 넘어갈 거다. 무지하게 좋다는 단어는 좀 빼주시고 좋아진다. 그런 거예요? 무지하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무지하게 좋은 건 줄 알았잖아. 그래서 올해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6.5%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초과 달성은 못하고? 뭐 초과 달성을 하겠지만 중국 정부는 초과하든 부족하든 올해 목표는 6.5%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사지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는 6.5로 나온다. 예. 어쨌든 뭐 그럼 6.5를 달성한다면 6.65 이렇게 네. 나오겠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경민 연구원님은 이제 미국 좋다고 보시고 거기는 동의하시는 거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중국 좋다고 하셨고 저도 중국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추가적으로 저는 유럽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8%까지 떨어졌는데 그 EU28의 언임플로이먼트가 8%면 그 전 사이클에서 언제 그게 달성했냐라고 보면은 2006년 6월입니다. 2006년 때 경기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 가장 낮았을 때가 7%였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인플로이먼트라고 봐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저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직까지 디맨드 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슬랙이 좀 있다. 이 인플로이먼트 시장에서 슬랙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픽업해 주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지만 저는 디맨드 풀이 곧 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고 유럽까지 좋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더 예, 저는 뭐 지금 아직까지 있는 그 레이버 마켓에서 조금 있는 그 슬랙이 이제 없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인플레이션이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픽업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유럽은 올해 성장률 얼마죠? EU 기준으로 어느 정도 봐요, 그럼? IMF가 1.5 정도로 좀 낮췄던 1.7에서 1.5로 낮췄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그 정도로 보거든요. 1.5 정도? 1% 중반 정도 보고 있거든요.
유럽은 1.5면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네, 사실.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1.7, 1.8 나오면 무지하게 잘하는 거고.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포텐셜 GDP로 본다 그러면 뭐 미국 뭐 1.5, 유럽 1%가 안 되는 수준인데 지금 그 정도 한다 그러면은 되게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선방하는 거죠. 자, 김문일 연구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얘기는 좀 이따 하시고 예. 일단 실물시장 얘기를 좀 빨리. 신흥국은 어때요? 저는 그 미국은 좋고 중국하고 뭐 러시아나 신흥국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은 그냥 그냥 그저 평년자. 그죠 그런. 크게 변화가 없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분이 생각이 다 다르니까 종합 정리를 못 하겠네. 다만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좋고 아무래도 뭐 중국이나 네. 중국은 위안화 그 자금 보유고 문제가 좀 있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유값이 $10 움직이면 GDP가 1%나 움직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의 경기는 현재 수준 유지해도 좀 금융시장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다. 일단 외환시장 한동안 그 달러 약세가다가 달러 강세가 돼버렸죠 지금. 예. 그렇게 돌렸고 다음에 엔화 뭐 금 이런 안전자산 미국 국채 이런 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예.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건? 우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 기억 90인가 떨어졌다가 네. 103까지 그걸 넘어서 올랐다가 최근에 그 트럼프의 그 달러 강세 발언 때문에 좀 100 밑으로 히트져 떨어졌다 다시 아까 보니까 100.30인가 40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멘텀이 꺾였다고 보기보다는 네. 그 트럼프 발언에 따른 그 발언과 그냥 보호무역주에 따른 일시적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금리 측면에서도 뭐 현재 미국 금리가 2.33 10년물이 2.33% 됐지만 이게 모멘텀이 꺾였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예. 외환시장이나 이런 쪽은. 예. 예. 특히 그러니까 모멘텀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왜냐하면 대타 여부 축소는 앞으로 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유럽 같은 데도 유로존은 최근에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전체적인 방향 큰 흐름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흐름을 유지한다. 그럼 지역별로는 올해 어떨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미국 주식시장은 시장 관점에서. 예 미국 주식시장은 되게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유가에 대한 미결제 약정이 거의 사상 최저치에 근접하였거든요. 네. 이 말은 앞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최근 미국 원유 제휴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은 저는 유가가 뭐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아래쪽으로 한번 쏠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그 유입된 그 자금들이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좀 다시 미국으로 좀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좋고 예. 신흥국은 별로. 예, 그렇습니다. 저랑 완전히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저희들 얘기하면 항상 미국 시장이 저희 계절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보셔도 좀 느끼시겠지만 외국인들이 그 신흥 시장으로 그 로테이션 들어가는 게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저번 사이클에서도 봤듯이 선진국들이 수요를 해주고 미국 달러가 풀리고 이제 신흥국으로 이제 유동성이 들어갈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흥국들이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그 디맨드를 상대로 수출하는 것도 이제 잘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그 수출 데이터를 먼저 내놓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익스포저를 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한국 수출 그거를 되게 많이 보는데 그렇죠. 네, 작년 말부터 이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뭐 20% 이상, 3월 달도 지금 굉장히 더블 디지트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흥국으로 돈이 다시 들어오는 이 로테이션은 시작이 됐고 한참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된 거다. 네,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그러면 그 보충 질문을 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외환 시장에서의 그 달러 강, 또 안전자산 강 이런 모양들은 좀 일시적인 모습?
그렇죠. 뭐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좀 실망감도 있고 그다음에 그 페드가 밸런스 시트를 언와인딩 한다는 이 부분이 솔직히 굉장히 긴축 발작을 약간 주는 그런 모습이 저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어쨌든 저희들이 보는 거는 뭐 자산 매각도 굉장히 천천히 할 것이고 트럼플레이션도 죽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경기 이 확장 국면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경기 확장 국면은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고 솔직히 달러 강세를 자꾸 이게 뭐 다들 얘기하시지만 특히 우리 대신증권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2014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달러 인덱스가 70대 초반이었어요. 벌써 달러 강세는 거의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2006년, 7년을 기억하시면은 한국이 수출이 잘 되면서 워낙 강세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달러 약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원화 강세를. 예, 원화 강세를. 그럼 키코를 조심해야 되네. 그때 그래서 키코가 그렇죠. 터진 거거든요. 키코가 그래서 터졌죠. 달러 터진 게 아니에요. 예, 키코가 맞아요. 터졌지. 그때도 미국의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로 갈 거라고 봤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거꾸로 가면서 키코들이 다 터졌죠. 네. 그래서 그때 중소기업들 키코 갖고 있던 회사들 저도 많이 아는데 엄청 힘들었었죠. 아 그럼요. 영업이익은 탄탄한데 비트가 맞아요, 적자 맞아요. 나가지고 다 한둘이 아니에요 그때. 근데 그 키코를 제가 그래서 그 친한 그 중소기업 사장님 이제 보여줘서 가서 봤는데 네. 컨트랙 자체가 이거는 조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계약이 아니었나. 여기 관점이 또 좀 다르고요. 우리가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시면. 네, 세계에서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사람이 저는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봅니다. 네. 와다나베 부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근데 예. 중간에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제가 서프라이즈에서 해놨을 때 다 거기 다 죽었어. 여기 계속하세요. 네. 최근에 와다나베 부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펀더멘탈도 좋고 네. 그런 측면에서 달러 강세에다가 지금 올인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국제 자금 흐름도 지금 최근에 이와 같이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팔았던 자금은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인데 이 자금들이 최근에 보면은 미국 내 그 하이힐드 채권들 특히 에너지와 관련된 수익과 관련해서 슈일가스가 경제 채산 단가 30달러까지 떨어지니까 50달러에서는 이익이 계속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돈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또 신흥국의 소브린 채권, 달러 표시 채권 쪽으로 돈들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일본 채권 쪽으로도 움직임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유면 요구. 뭐 저는 달러 강세는 불가피하다.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경기가 좋아서 자국 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나라는 미국 온리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는 좀 교란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미국 경제는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달러 강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본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많이 눌리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4월부터는 좀 우상향하는 흐름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수출 모멘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작년 1분기를 보면은 20년 내 최저치였거든요. 수출 금액이. 그런 상황에서 수출 물량의 증가는 별로 없었는데 수출 가격의 영향으로 올라갔던 거고 그리고 최근 보면은 중국의 수출 물량도 계속 둔화되는 모습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위안화 약세 그리고 원화 약세는 아마 올해 내내 좀 지속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물론 최근 1분기 때 눌렸던 것은 뭐 환율 조약국 지정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환율 모멘텀이 뭐 보지도 못했던 20%대가 나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눌렸던 현상이지 추세적인 변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는 계속 좋을 거로 보는데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시각을 조금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 코스피가 아닌 특정 섹터에 대한 매력도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 쪽에 IT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또 갤럭시 S8하고 아이폰 8 모멘텀이 또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작년 연말부터 말했지만
바이 코스피가 아니라 바이 IT다. IT를 사갖고 들고 가면은 시장도 오르고 뭐 아웃퍼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달러는 강세로 갈 거고 그로 인하는 미국 증시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나라도 코스피보다는 IT 특정 섹터에 대한 매력도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출이 여기는 좋다고 보고 안 좋다고 보고 여기 수출이 다 좋을 거라고 보는 거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서 이게 수출주 아까 내수주 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어져 버려서 자 이제 시간도 별로 없고 중국으로 미중 이번에 회담으로 넘어가 보죠. 일단 우리 미중 회담하고 관련해서 뭐가 아젠다로 올라와요? 네, 지금 그 트럼프의 그 거래 외교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용주의 외교 노선으로 미국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3원 그 외교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민주를 외쳤던 외교에서 실질적인 그 외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외교에서 가장 주된 타겟이 중국에 대한 무역 그 흑자를 좀 줄이는 문제였고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핵이라든지 미사일 제거 부분이었습니다. 실용주의 외교에서는 이 두 포커스를 두겠지만 다양한 그 외교적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마지막에 이 딜을 성사시키는 건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기술이라는 자기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이런 그 전략을 통해서 최대한 이익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는다면은 그 불확실성을 더 가중을 시켜서 나의 그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방법을 쓰는데 이번에도 이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테이블 오는 게 이제 북핵 문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올라갈 하나의 거고 대만 문제도 올라올 또 거고 인권 문제도 올라오게 되고요. 또 무역 그 불균형 문제, 공정 무역 문제도 다양한 형태로 지금 올라온다 그럽니다. 다양하게 전부 다.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아요? 결론은 아무래도 그 트럼프의 그 거래 외교의 제1막에 불과하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 1막에 자기가 정보 전일 정도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밀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내패를 쉽게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그 수면 하루는 가라앉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찾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 문제와 가서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완충 역할을 해주는 북한이 상당히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제재 문턱을 중국이 그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그 총리 대신과 전화 통화에서 북한 핵하고 관련돼서는 온갖 전략적 수단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 한 게 기사가 나왔잖아요. 모든 그 전략적 수단을 다 테이블에 올린다는 얘기는 스트라이크도 검토하겠다는 거거든요. 때리겠다는 그 수단도 남아 있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북핵 문제에 관해서 중국이 계속 저렇게 그 자기의 입장은 북한을 돕는 거겠지만 그렇게 그 세게 갈 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그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가 통하지 않으면은 실제 뭐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그리고 무인기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탄 비행기가 직접 가서 정밀 폭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흘리고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이건 허패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응하지를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런가 하니 블러핑이다? 트럼프 행정부 때 북한에 대한 핵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직접 군사적 개입을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4년도였는데요. 이때 나온 자료를 보면은 전쟁 개시 90일 이내에 미군의 그 사망자가 5만 4천 명에 달할 정도 미국의 피해가 크다는 거죠. 이거를 없애려면 핵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의 민간인 피해뿐만 아니라 전면전에 들어가면서 한국 피해,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그 압박을 가하는 거는 아무래도 중국을 끌어들여서 그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한다는 정책, 그리고 금융 제재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하는 정책,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외교나 군사적으로 강하게 유대를 해서 압박하는 정책을 앞으로 계속 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핵 문제는 아무런 타결이 안 난다. 사드 문제는 중국도 지금 발 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사드 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그 우주 개발이라든지 하나의 중국과 같이 핵심적 이익에 속합니다. 핵심적 이익은 전략적 행동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결론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고요. 이 목표가 달성되기까지는 모든 자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드와 관련된 문제가 수면하에 가라앉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교묘하게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그 반한 정서를 그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농수산물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도 높이게 될 거고요. 또 그 표준을 높여서 시장 제재를 할 수가 있는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쪽에 좀 더 그 규제 강도가 좀 세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드 문제 그러면 사드 관련주는 그러면 지금도 사면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수면 하에 들어가면 반등을 하겠지만 구조적으로 해결된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대만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뭐 그 어느 정도의 제재뿐만 아니라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그 대만 해협에서도 실질적으로 비행기까지 조율하면서 기관총을 쏘는 이런 사태들이 있고요. 동중국해에서도 일본 비행기와 조율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아예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비행기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비행기랑 조우하는 게 아니라 미국 비행기랑 조우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여튼 뭐 그런데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조영천 선생님 의견은 옛날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었죠. 그렇죠. 센카쿠 아일랜드 때문에. 그렇죠. 센카쿠에서 붙었었는데 뭐 사드랑 비슷한 케이스였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때는 미국은 빠져 있었고 그렇죠. 일본하고 중국하고가 직접 경제적인 중국이 그 일본에 대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보게 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저희랑 지금 일어나는 거랑 되게 똑같았어요. 그냥 관광객들 못 가게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토요타, 혼다 거기서 막 불 지르고 네. 이러면서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일본으로 가고 일본 차도 중국에서 팔리고 이게 한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좋아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1년 반 정도였다. 네. 그럼 우리가 사드가 지금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안 됐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제 한참 남았지.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남았다. 근데 저는 1년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근데? 그게 센카쿠 같은 경우는 이게 영토 분쟁인데 네. 지금 솔직히 사드 문제는 좀 더 큰 문제잖아요. 이게 그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이제 하나로 묶이는 MB 시스템이 자기 발 앞에까지 들어오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전략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또 동의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 이런 제재들은 원래 하고 싶어 했던 것들 아니냐. 요게 참 빌미가 잘 돼가지고 사드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것들은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드 문제가 수면 안으로 잦아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이게 관광객 문제는 이게 오히려 저는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커들이 없어지고 쌍커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들은 풀릴 수는 있는데 그 나머지 규제나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어려울 수 있다. 예. 근데 사실 일본이 센카쿠 때 우리가 앞으로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센카쿠 때를 봐가면서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라는 걸 유추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본이 나름대로 한 1년 반이고 2년이고 걸리는 시간 동안 뭐 관광선도 다변화해버리고 그다음에 수출 포트폴리오 지역에 관한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하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일본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많이 떨어진 대신에 다른 쪽에서 시장을 다 찾았다는 얘기를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가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워낙 높고 네.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센카쿠 때보다 훨씬 네. 높죠. 지금 그거를 갑작스러운 다변화를 하기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네.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중국 쪽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에서 조립을 해서 그걸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
이거를 다변하려면 새로운 공장을 다른 지역에 아니, 지어야 근데 되고. 중간재는 사실은 별 타격이 없잖아요. 중국도 계속 수입할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반대로 중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면 나는 중간재 안 보내 이러면 중국이 오히려 타격을 받죠. 거꾸로. 거꾸로 생각을 하면 중국이 중간재를 수입하는 나라를 다변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중간재는 한번 그 바꾸는 작업은 상당히 경제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전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어렵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반도체다. 네. 이렇게 되면 그건 글로벌리 원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너네 한국 거 안 사, 일본 거 사 그러면 중국이 일본 거를 사버리면 또 다른 데가 일본 걸 사던 데가 우리나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간재 가지고는 서로 이게 원래 보복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 그 수출 다변화를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변화는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중간재로 이렇게 서로 탄탄하게 묶여 있다면은 서로 건들질 않기 때문에 네. 이거를 찢어 놓을 수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럼 소비재나 이런 거 소비- 관련해서는 좀 그쵸. 다변화가 다변화를 할 가겠죠. 수 지금 있는데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면 중간재나 이런 것들이 95%예요. 네. 그 소비재 조금이에요. 소비재가 5%예요. 네, 그 맞습니다. 5%에 대한 다변화는 저는 할 수 이미-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중간재 95%는 뭐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네. 서로 다변화도 간에 안 못 되는 바꿔요. 거고 서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소비재를 그거를 다변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 구조가 달라지는 상황은 그건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드 이슈가 쉽게 풀리지만은 않을 거다. 왜냐면은 그때는 미국하고 중국 둘 간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미국, 중국, 한국 세 나라 간의 엮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우리나라가 사드에서 발을 뺀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음. 지금 여기서 진행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 거고. 네. 그럼 굉장히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사드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생각보다 있습니다. 사드 이슈를 크게 보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국하고 관련된 얘기까지 대충 뭐 다 짚어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화장품주는 조금 더 빠지면 사야 될 것 같고 내 입장에 의하면 아니면 우리 조영찬 수장이 얘기하면 화장품주는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보시는 분들이 잘 판단을 하실 거고. 네. 자, 그 집중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